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요. 이 수도권이 전체가 합해서 122석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많은 의석을 갖고 있고 인구가 우리나라의 저희 절반이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구가 넘어가니까 서울만 하더라도요. 48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 48석 중에서 36석은 민주당이 가져가 버렸어요. 12석만 우리가 갖고 왔습니다. 자, 이 경기도는 더 심합니다. 경기도는 60석을 갖고 있는데 53석이 바로 민주당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고작 6석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이 그 경기도가 호남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있어요. 자, 거기다가 인천 14석입니다. 그 중에서 12석을 민주당이 가져가 버리고 2석만 우리가 또 지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자, 이런 걸로 보면 수도권에서 최소한 절반 이상을 얻어내지 못하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압도적인 1번으로서 자리 잡기는 굉장히 힘들다. 지금 사실은 20대, 19대 지금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금 선거를 패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총선에서 1번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수도권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이게 몇 번의 기회가 이쪽 보수당에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18대 국회 같은 경우에 서울 48석 중에 40석을 쓸었고요. 그때 경기도도 거의 대부분 쓸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가 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출신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도권 정당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절호의 찬스였어요. 절호의 찬스였는데 그게 내부 권력 다툼, 친이 친박 권력 다툼 하다가 그런 것들은 그냥 그 다음 19대 국회 때부터 다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네네. 19대 국회 때 뭐 12석인가 뭐 서울에서는 아주 또 처참한 성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전체적으로 그때 박근혜 비대위가 선전해갖고 152석 단독 가반을 했지만 서울은 그때도 10석뿐이 못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이 준 그 절호의 천금 같은 기회를 그때 살리지 못하고 내부에 뭐 친이 친박 권력 다툼하다가 그 황금의 기회를 놓쳐버린 건데 뭐 지금대로 이걸 해야 되는데 4년 전에 우리가 수도권에서 그 괴멸에 가까운 그런 참패를 했는데 그런 지난 4년 동안 이 수도권을 뭐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체계적으로 기획을 하고 했는가 별로 눈에 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선거 때만 선거에 임박해갖고 뭐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평상시 이 어떤 수도권 전략을 좀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가지 않으면 이 지금 수도권에서 유의미한 의석을 획득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요. 지난번 지방선거 때 보시면 그때 우리가 오세훈 시장이 서울의 전 동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걸 보면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김재섭 당선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야당이 말이죠. 이게 지금 개발이나 이런 걸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개발을. 왜 그러냐 하면 이 개발이 되면 자신들 표를 잃는다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강북권에서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아마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선거에 승리할 때를 보면 옛날에 뉴타운 이슈가 있었던 때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 지방선거 때 그때 이제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나서면서 수도권 전체를 그냥 저는 정말 그거는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서울 시내 어떻게 전 동에서 다 국민의힘이 이겼을까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물론 뭐 정권이 이제 바뀐 그 이후에 치러져서 이제 민주당에 대한 어떤 불만 거기에다가 이제 좀 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 뭐 이런 게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서울에 있는 어떤 이 도시의 어떤 이 종부세 문제라든지 도시 발전이라든지 뭐 이것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비전이 상당히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표심.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정치적 이슈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보면은 이런 어떤 서울 지역의 발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수도권 중에요. 뭐 서울은 별로 걱정은 안 해요. 네. 근데 가장 문제가 경기도입니다. 맞아요. 경기도가 근데 60석인데 제가 6석인 그렇죠? 네. 근데 이 대책을 세우려면 경기도에 어떤 분들이 살고 있는 걸 따져봐야 돼요. 아, 그렇죠. 저는 세 부류로 봅니다. 자, 첫째 그 호남 분들이 많아요. 네네. 통계가 그 조선일보의 강천석 칼럼이에요. 네네. 보면 이제 그 1939년도에 영남이 35.5고 네. 호남이 30으로 엇비슷했다는 거예요. 아하. 39년도에.
근데 지금 올해 작년에요. 네. 작년에 호남 전체가 인구가 이제 그 9점 얼마밖에 안 돼. 9. 많이 줄었죠. 9.84. 네. 그다음에 영남은 24.9입니다. 더블 스코어잖아. 네. 그러면 이제 그 많은 호남 분들은 어디로 갔을까? 저는 대부분 이제 뭐 다른 지역도 일부 있지만 수도권에 많이 갔다 봐요. 맞아요. 따라서 이제 그 경기도에 호남 분이 많다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많은 게 옛날에 제가 정태욱 국회의원 있죠. 네네. 제가 이부망천 재판을 제가 변호했어요. 그분이 뭐랬냐면 이제 그 이혼하면 목동 살다가 네. 이혼하면 이제 부천 가고 부천 가고 부천에서 망하면 인천 간다 그랬어요. 인천 간다 그랬죠. 근데 그때 고소당한 걸 제가 변호했거든요. 네네. 이 말은 그 말을 제가 찬성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은 이제 진짜 서울에서 힘든 분들이 집값도 오르고 하니까 그 서민들이 많이 갔다는 거예요. 맞아요. 서민들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년이 많아요. 우리 사무실에 직원이 한 100명 넘거든요. 네네. 전부 이게 경기도에서 출퇴근해요. 강남으로. 아, 경기도에서. 저는 경기도에 호남분, 그다음에 서민들, 그다음에 청년들이 많이 산다. 제보고 비례 그 국회의원 있잖아. 네네. 제보고 공천해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호남 저는 한 3분의 1 주고 싶어요. 네네. 그다음에 청년들 한 3분의 1 주고 싶어.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 옛날에 재정부에처럼 빈민운동 네. 서민들 있잖아. 네네. 이런 분들을 발굴해서 주는 거죠. 따라서 저는 그 세계 계층을 타겟으로 정교하게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문자를 주셔서 본인이 보기에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국민의 미래 이 저 비례 명단이 딱 네. 오면서 굉장히 실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 보면 이제 학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분들이 다 서울대 출신들이야. 아. 그리고 또 보면 대부분 또 이 좀 있는 분들, 잘 사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야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표를 찍어야 되나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왜 그 비례대표 공천을 그렇게 했을까 문제를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은 지역에서 만약에 그걸 하는 거를 뭐 비례대표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비례대표는 좀 청년층, 여성 청년층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래 다시 보니까요. 진짜 그래요. 진짜 이번에 국민의 미래를 보면 대부분 의사, 변호사, 그다음에 서울대 출신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어떤 뭐래 보면 좀 잘 나간다는 분들, 강남에 잘 나간다는 분들 이런 분들로만 쫙 이렇게 펼쳐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데에서 있었구나. 국민의 미래가 왜 의석을 못 얻었는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 이런 데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MB 때 말이죠. 그 광우병, 뇌성동 구멍탁 나중에 다 날조된 허위의 그 선동으로 다 드러났지만 네. 그때 한번 뜨거 하면서 내건 게 중도 실용, 네. 친서민 정당, 중도 실용 뭐 이런 걸 내걸었는데 그때 그거였습니다. 이게 이 경제적 양극화가 진행되면서 중산층이 이제 취약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중산층이 취약해지는 건데 이게 국민의힘이 말이죠. 바로 이 자산 형성을 도와서 튼튼한 중산층을 복원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어떤 정책 목표를 딱 정하고 거기에 맞추면 공약 뭐 등등 해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 것들을 하나의 그 총선 기획으로 해가지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아이디어도 나오긴 나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하는 경제의 그 기본 패러다임이 뭡니까?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그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시장 경제의 어떤 활력, 그 역동성 이런 건데 그걸 통해서 도출해내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뭔가 더 튼튼한 중산층을 형성하는 거다. 그래서 윤석열 때 말이죠. 4천만 중산층 시대 이런 걸 좀 내걸어야 되지 않느냐. 기존에 지금 중산층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 네네. 그래서 뭐 5천만 중에 3천만 뭐 더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윤석열 때 와서 이 자산 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 금융, 뭐 교육, 세제 뭐 등등 여러 가지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서 뉴 미들 윤석열 시대에 새로운 중산층, 신중산층, 중산층이 아니었다가 중산층으로 새로 편입되는 뉴 미들을 만들자. 그리고 그게 주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 그런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가장 많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이번에 보니까요. 국민의힘이 좀 미스를 한 게 전세 사기 피해자들.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못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걸 뭐 이 저 민주당에서 보면 뭐 이재명 대표가 무조건 정부가 지원해주고 뭐 하자 뭐 이런 게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사실은 뭐 재정적 문제는 있긴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보면 전세 사기 이 피해자들이 이 수도권에 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예전에 어떤 그 지난 지방선거 때도 그렇고 그 이 좀 이제 좀 개발의 어떤 이 저 재개발 그런 것이 있는 데는 대부분 다 국민의힘을 찍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대부분 다 민주당으로 싹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보시면 이 부산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부산 민심이 돌아갔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민주당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민주당한테는 결정적이었대요.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희들 왜 산업은행 와서 부산이 좀 금융도시로 먹고 살라고 그러는데 왜 반대하냐? 이게 확 이제 그 퍼졌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좀 디테일한 그런 이 국민의힘도 접근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정책적인 접근에 대해서도 저는 100% 동의하고. 근데 저는 이번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좀 사퇴했지만 네. 그 추진 방향 전면적으로 이제 이거 아예 수도권의 그 행정 지도를 바꿔야 된다. 네네. 전면적으로 이제 개편해야 된다 보는 게 지금 대표적인 게 두 가지 김포를 편입한다. 네네. 이런 거 이렇게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추진해 줘야 됩니다. 아, 약속입니다. 맞아요. 저는 뉴욕이나 그다음에 동경 또는 이제 런던 가면요 6회군이 다 됩니다. 바다, 공항 그다음에 다 되잖아요. 실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이제 서울이요 항구가 되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공항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100가지. 따라서는 그런 게 행정구역을 대개편해서 서울을 이제 확장하면 그러면 이게 경기도가 확 달라지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기 남도 북도 나누는 거 이것도 이제 동시 추진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못 순이 아니에요. 남북 나누면 이제 김포는 편입하려면 서울에 편입하고 그다음에 남북도로 나뉘면 또 이제 개발 욕구나 모든 게 북도는 군대가 또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전면 행정 개편 약속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선거 결과 관계없이 이런 게 저는 수도권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걸로 봐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선거에 좀 졌다 하더라도 이 국민의힘이 약속했던 부분들은 반드시 지킨다. 지켜야 돼요. 이게 다음 선거 때는 또 하나의 또 그럼요. 중요한 요인이 되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패배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공약한 대국민 약속을 한 것은 성실하게 추진하는 그런 모습. 네. 그 모습 속에서 저 사람들은 그래도 정신 좀 차리고 진짜 정말 진정성 있게 뭐 좀 하네 그런 거고요. 그래서 김포 뭐 이게 이제 날라갔다. 이제 공연불이 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 전세 사기에 대한 것도 그랬지만요. 요번에 제가 그 이제 막판에 2조 심판 특위하면서 금융 사기 피해자 있잖아요. 금융 사기 피해자 맞아요. 이게 한 300만 정도 네, 된다는 맞아요. 거예요. 네. 여기를 제대로 우리가 공략을 또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막 저희들이 좀 뭐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지선언도 해주고 하셨는데 이런 거를 좀 평상시 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금융 사기. 우리 사회가요. 이 사기꾼들이 의외로 그리고 저희 그 테라 루나 그 권도영인가요? 네. 걔도 미국 가기 싫어하고 한국 오고 싶어 하는 게 그렇죠. 뭐겠어요. 맞아요. 김앤장 거기다가 뭐 80억인가 90억. 네, 90억 줬다. 90억 넣는 게 뭐겠어요. 이거 우리가 형량이 낮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미국 가면은 뭐 몇백 년형 사회성 종신형을 받는데 한국은 뭐 20년 미만으로 어떻게 손 좀 쓰면 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들이 보면 한번 진짜 저 속된 말로 징하게 한번 그 감옥에서 꿇어가지고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데 사기꾼들 보면요. 네. 빵에 나오면 또 사기치죠.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 거를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오히려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더 어떻게 보면 특장점이 비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번 선거 이렇게 과정 거치면서 보니까요. 국민의힘의 조직은 솔직히 조직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선거 기획이나 정책 입안이나 이런 게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정당 조직이 있나라는 정도로 그러니까 이 당 조직 자체가 지난 총선 그 대선 승리 이후에도 전혀 정비가 안 됐더라고요. 정말 보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선거날 휴일 수당 안 준다고 출근 안 하는 그런 당이 정당입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전 까무러친 줄 알았어요. 지금 통계를 제가 하나 소개하면 지금 네. 두 분이 그 금융 사기, 그다음에 전세 사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우리나라 모든 범죄 중에 고소 1위가 사기죄고요. 네.
그다음에 작년에 일본보다 1인당 인구를 하면요. 100배입니다. 아, 100배. 사기가 뭐가요? 뭐가 100배라는? 사기 고소 건수가 사기 고소 건수가 인구 대비로 다시 환산한 100배예요. 네네. 근데 우리나라 범죄 중에 1위가 사기입니다. 근데 이 해결률이 나와요. 네. 다른 강력 범죄는 이제 한 97, 8% 경찰이 잡아요. 네. 그런데 금융 범죄는 84.1%밖에 안 돼요. 해결률이 네. 이 말은 이게 우리가 보이스 피싱을 당하거나 네. 또는 이제 뭐 전세 사기 당해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근거율이 낮아요. 84%밖에 안. 우리 경찰 수준에 비하면 이러다 보니까 이게 피해자가 많거든요. 이런 걸 이게 어떻게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좀 할 수 있는데 그건 이게 몰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300만 명이면 이렇게 정교하게 어떤 맞춤형으로. 대청을 당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게 좀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선거 과정에서 이제 저희가 그 금융 그 다단계 유사 수진 피해자 만나면서 그분들이 이제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이제 그 국민의힘에 제안을 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공언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났지만 국민의힘이 그걸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해서 이게 사기 피해자들을 어떻게든지 그 회복을 돕고 그 재발 방지 대책을 분명히 내놓고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좀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경기도가 보면요.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의원들이 딱 절반이었어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근데 민주당 내부에 내분이 터지면서 결국 경기도 의회 의장을 민주당이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번에 보궐선거 치러지면서 민주당이 당선되면서 역전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이 조직이요. 지금 보니까 이게 지금 지난 지방선거 때 이제 일부 이제 그 지방선거 나서면서 실제로 경기도 이 조직 자체가 거의 제가 이번에 듣기로는 붕괴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당이 제가 그래서 이게 선거 한참 전에도 경기도 문제를 특별히 봐야 된다. 여기가 굉장히 인구도 많아지고 지역구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용인 같은 경우 뭐 5개인가요? 화성도 4개죠. 뭐 이런 수원도 5개죠. 이런 식으로 많다 보니 여기에 대해 좀 우리가 천착해서 해야 된다는데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금 좀 전에 이제 이런 논의를 했지만 집권 여당이 좋다는 게 뭡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약이나 이런 걸 받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당이 지금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누가 듣겠습니까? 이게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정말 이번에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이 평가 이것들을 정말 제대로 해서 뭐가 문제인지 아마 이거는 차기 이제 그 당 대표가 오면 일단 내부 수술부터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나중에 들어 열받았던 게 선거날 휴일이라고 휴일 수당 안 주다고 세상에 출근 안 하는 그 당 조직이 그게 제대로 된 조직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 이제 수도권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반드시 이제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게 정당한 보상 체계를 반드시 확립을 해가지고요. 그걸 집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경남지사도 했죠.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했죠. 원래 지역구가 어디였죠? 서울 동대문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대구에서 또 어디서 당선된 권영진, 그 대구시장 2번 했죠. 대구에서 이번에 또 국회의원 당선됐죠. 그분 국회의원 초선을 어디서 했어요? 서울 노원을에서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서울서 속된 말로 개고생 해봐야 별로 보상받는 게 없다. 그러니까 더 당선되기 편하고 뭐 그런 대로 가자. 그러니까 홍준표, 권영진 다 서울에서 국회의원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그냥 경상도로 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랬겠어요. 여기서 개고생 해봤자 별로 뭐 정당한 보상 체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이 수도권에서 특히 수도권 험지에서 이 고생하고 뭐 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좀 합당한 보상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보상 체계는 뭐겠어요? 공천이죠, 공천. 제가 근데 그 부천에서 신혼생활 했거든요. 부천에서 이제 그 한 10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게 한 20년 동안 거의 가까이 이제 국회의원을 배출 못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독식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인물이 너무 없어요. 인물이 없죠. 김문수, 차명진 이후에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이사철 의원도 있고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번에 누가 왔느냐 하면 하종대, 그다음에 박성중 의원. 아니 선거 한 달도
안 나오면 5가 어떻게 이깁니까? 또 다른 데서 밀려서 와버렸죠. 그렇죠. 뭐 밀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희생이라고 보지만 근데 이래가 안 됩니다. 맞아요. 저는 제2의 김문수 이런 분들에게 좀 발굴해야 된다 봐요. 진짜 흑수저 중에 서민들이잖아. 노동운동이든 고생하신 분들 네. 미리 수도권에 위원장이나 미리 줘가지고 나중에 공천도로 정도 보장해주면서 인물을 키워야 돼요. 네. 지금 너무 없어요. 저쪽은요. 전부 현역들이 재선, 3선 지명도를 쌓아가잖아요. 우리는 선거 앞두고 한두 달 전에 돌려막기 하다 보니 지금 용인에도요. 아까 내석이에 가불병정. 네. 내석인데 전부 보세요. 이원모, 보던데 그 고석, 전부 강철호 얼마 안 됐잖아요. 맞아요. 오신 적이. 따라서 저는 지금부터 대비, 지금부터 제2의 김문수, 제3의 김문수 이런 분들 좀 키워서 발굴해서 지역을 맡기면서 키워야 된다 봐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좀 확인한 게 뭐냐면 역시 지역구 돌려막기는 안 된다. 이거 이번에 우리가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뭐 저쪽에서 온 분들 김영주, 이상민 뭐 분들이라든지 또 박성중, 뭐 태영호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 박진 장관들 이게 보면요 그 지역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이 제가 이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 들으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왜 그 지역에 있다가 왜 우리 지역 보내냐. 왜냐면 처음부터 그 지역에서 했으면 괜찮은데 강남에 있다가 튕겨나서 그럼 우리가 강남보다 못하다는 거냐? 뭐 이런 심리들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번 우리가 보면 이제는 뭐 서병수 의원도 그 결국 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역 돌려막기 이제 안 된다. 그리고 초선 아주 신인이라도 그 지역에 뿌리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하면 나중에 그 선거 기간 중에 인지도가 확 올라가서 결국 되지 처음 인지도 가지고 지역에 어쩌니 저쩌니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이 돌려막기 공천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걸 아마 이번에 좀 뼈저리게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돌려막아서 당의 그 요구에 따라 딱 한 명 됐어요. 김태호. 김태호. 네. 근데요, 저는 김태호하고 서병수 공천은 결과를 따라서 이게 맞다 봐요. 서병수는 부산시장을 했기 때문에 연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떨어지지만. 그다음에 김태호도 도지사를 했기 때문에 연구가 있죠. 그럼요. 그 외에는 특히 조혜진 보세요. 그 아무 관계 없잖아요. 김해하고요. 그렇죠. 본인이 밀양에서 맺지 아무 관계 없잖아요. 나머지 박성중 의원 나가 하종대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도 박진 뭐 전부 이용호 다 마찬가지잖아요. 앞으로 이런 돌려막기는 당연에다 금지해야 될 것 같아요. 연구가 없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김재섭이가 당선된 걸 보면 결국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그래도 이제 그 지역에서 좀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 결국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로 비춰보면 이제는 이제 낙하산 이런 거가 참 어렵게 됐다.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식이든지 뿌리가 좀 있어야 된다. 그 조지현 같은 경우도 경산에서 최경환 물리치고 된 거 아니에요. 그 결국 영남대 출신에다가 거기서 뿌리가 있었고 이미 한번 출마했고 하니까 그게 또 상당히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전에 조지현 딱 전화가 왔던데 저한테 고맙다고. 제가 서정욱 TV 유튜브 동영상이 한 450개 돼요. 네네. 근데 유일하게 하나 차단돼 버린 게 있어요. 그게 제가 최경환 비판하는 최경환 사퇴해라. 이랬더니 한 5만 분 가까이 봤는데 네. 그게 동영상이 차단돼 버렸어요. 최경환 쪽에서 최경환 쪽에서 고소했겠죠. 고소했구나. 뭐 저는 조지현 된 게 상당히 기쁘고요. 네. 아마 그런 게 이제 지역 연구가 확실하게 있고 젊은 층이 미리 최하전은 2년 이상, 그렇지. 2년 이상 갈고 닦아진다 이래 봅니다. 맞아요. 이번에 좀 떨어진 낙선자들도 그냥 이게 뭐 이제 안 한다 이게 아니라 확실한 뒤처리가 중요합니다. 그 주민들에게 더 열심히 인사하고 미안함을 하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기회가 오면 바로 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이 그렇게 뭐 많이 남은 거 아닙니다. 하다 보면 그 시간이 금방금방 오기 때문에 또 지방선거 바로 2년 뒤에 있지 않습니까? 대선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달아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부터 내가 지역에 정말 뿌리를 내리고 열심히 한다는 생각을 가지면 저는 아마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